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법소송과 부동산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법률상담 오늘 이 시간 GBC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실지 잠시 후 이원석 변호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간혹 불미스러운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쟁은 비즈니스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해결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좋을 것이 없는 분쟁에 휘말렸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미 생겨버린 분쟁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중재 합의에 대한 조언, 오늘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법적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참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종종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피치 못할 분쟁의 여지가 참 많은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이기도 한데, 뭐 고객과의 분쟁,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파트너와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노사 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참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양쪽 간의 그 합의할 합의점을 좀 먼저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 네, 오늘은 중재 합의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먼저 중재 합의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그 쌍방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막바로 막 소송을 하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항상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물론 소송하겠다는 그 마음은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네네. 그 소송과 관련된 시간과 스트레스와 그 비용은 본인이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와서 이런 분쟁이 있다 얘기를 하면 그 분쟁을 소송을 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네. 해서 이제 보통 뭐 변호사한테 손님이 찾아온다면 네. 기본적으로 하는 게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는 편지.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손해배상이 이 정도다. 어떻게 합의를 해서 네.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어떤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의도가 있느냐, 뭐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어떤 뭐 법적인 절차를 밟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하기 전보다 네. 일단 본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변호사의 도움이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도 먼저 손님한테 얘기할 게 상황을 들어보고,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합의나 뭐 이런 게 뭐 참석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만약에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손님한테 그러면 합의를 통해서 네. 해결을 해보자 하고 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상대방한테 이제 합의라는 거는 우리 쪽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분쟁이 있으니 어떻게 좋게 소송을 피하고 네.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중재 합의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편지에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쌍방의 변호사가 있다면 네. 그 중재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들은 그 법원에서 은퇴를 하신 판사님들이 진행을 하는 이런 네네. 중재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제 그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네. 이제 중재를 합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법적인 용어는 미디에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미디에이션을 하자고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또 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알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네.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중재 합의를 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소송인데 이건 간소한
절차가 법정을 통해서 하는 소송이 아닌 네. 법정 밖에서 하는 어떤 알비트레이션,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그러면 알비트레이션이 필요하냐? 법정에 가서 하는 소송은 시간도 1년 반, 2년씩 걸릴 수도 있고 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알비트레이션이라는 거는 보통 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또는 1년 안에 네. 해결이,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비트레이터, 재판사, 법원에 있는 판사한테 가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알비트레이터라고 해서 아까 은퇴한 판사님들이나 네.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쌍방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증거들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런 절차가 알비트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데 미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쌍방이 꼭 동의를 해야지만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보통 이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런 조항이 꼭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동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네. 아니면 매매가 끝난 다음에 당사자, 계약 당사자들끼리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말고 네. 먼저 분쟁에 대해서 어떤 클레임을 하는 쪽에서 중재 합의, 미디에이션을 하자고 요구를 해야만 한다. 네. 그다음에 그 미디에이션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알비트레이션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조항들이 그 캘리포니아 리얼 에스테이트 어소시에이션에서 하는 그 폼에 보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그 폼엔 그 조항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재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알비트레이션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네. 네.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중재 합의를 하지 않고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중재 합의를 하지 않고 막바로 소송을 했다. 네.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불이익이 뭐냐면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쓴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나요? 네, 본인이 네. 부담하고 상대한테 돌려받지 않는다. 하지만 미디에이션을 요구해서 네. 상대방이 미디에이션 안 하겠다 하더라도 일단 내 요구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한다면 네. 나는 소송에서 이기면 그 변호사 비용. 근데 이제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변호사 비용이 소송하면 뭐 10,000불, 20,000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10만 불, 15만 불, 25만 불 이상 이렇게 쓰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분쟁이 이래서 5만 불을 갖고 분쟁을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15만 불, 20만 불 든다면 못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면에 5만 불이 든다 하더라도 꼭 5만 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변호사 비용을 쓴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환불을 나한테 준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꼭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에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손님이 원하던 안 하던 계약서에 이런 미디에이션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거를 이니셜을 하고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일단 상대방한테 미디에이션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만약에 상대방이 미디에이션에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미디에이션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들대로 네.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지금 절차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법과 상법은 조금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꼭 다르다기보다는 네네. 대부분에 쓰는 부동산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상법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계약을 한다면 네. 그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조항을 이분들이 계약할 당시에 뭐 서로 합의하에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일방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방적인 계약에는 이런 조항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네. 있기는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하지만 꼭 중재 합의를 해야 된다는 조항들은 보통 계약은 없어요. 근데 네. 보통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리얼 에스테이트 어소시에이션 쓰는 폼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거기에 다 쌍방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죠.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준비를 할 때 이런 조항을 추가를 하는 것을 권면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네. 저는 오히려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조항이 네네. 꼭 없다 하더라도 네. 변호사 비용 조항이 어떤 계약 위반했을 경우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긴 사람이 변호사 비용을 받는 조건이 있다는 조항만 있다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약서에 있는데 이 미디에이션 조건이 없다도 제가 당연히 상대방한테 이런 신청을 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절차가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면 네. 그럼 결국은 또 뭐 동의가 네. 그러니까 있으나마한 조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알비트레이션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법원 밖에서 어떤 알비트레이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은퇴한 판사를 정해놓고 그 판사가 해준 룰에 따라서 소송을 하는 이런 절차인데 네. 그 알비트레이션의 단점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당연히 이겼어야 될 케이스인데 그 알비트레이터도 뭐 많은 대부분이 좋은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그분이 무슨 잘못 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법원에 가더라도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면 이에다 네. 항소도 하고 왜냐하면 판사가 잘못 결정했다고. 네네. 그래서 법원에 갔을 경우에는 판사가 잘못 판결을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요. 아. 항소 법원의 절차 그렇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도 네네. 사람이니까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알비트레이터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한번 거기서 끝나면 아무리 판사가 그 알비트레이터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하고 입이 끝난 상태에서 거기에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네. 더 이상 케이스는 항소할 수 있는 어떤 그 저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알비트레이션을 좋아하는 변호사들은 별로 없을 거란 네. 생각이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소송에서 졌을 때 알비트레이션에서 졌을 때 다시 법원으로 갈 수는 없는 끝입니다. 건가요? 네, 끝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왜 부동산 협회에서 그 미디에이션과 알비트레이션 조항을 집어넣는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 네. 이유는 법원에 가서 소송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비용 절감하려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그렇죠. 보는 수가 그리고 또 있겠네요. 번거로운 절차가 네. 있잖아요. 미디에이션을 또 해야 되고 맞습니다. 제 손님도 제가 지난주에 미디에이션을 했는데 결국은 뭐 미디에이션 또 비용 쓰고 미디에이션 하고 해결이 안 돼서 또 결국은 또 해야 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그 미디에이션 알비트레이션에 이니셜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어도 이니셜하고 셀러도 이니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다 다 사라고 막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네, 그거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는 이 계약하는 분의 마음인가요? 그렇죠. 계약서에 네. 있다 하더라도 계약자의 그러니까 바이어나 셀러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동의 안 하면 그거는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하면 저희는 읽지 않고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깨알 같고 읽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냥 이니셜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허다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소송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여기저기 사인해서 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사인하신 사람이. 분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네. 나중에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이 나 이거 설명 안 했어요 해도 그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이거 설명 다 해주셨기는 하겠지만 또 하지도 않고 만약 여기저기 사인하라고 한다면 사인하지 마시고 네. 여쭤보셔야겠네요. 충분히 여쭤보시고 네. 또는 변호사한테 검토를 하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인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중재 합의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중재 합의를 하면 좋은 점은 어떤 점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꼭 중재를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경우가 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이제 중재는 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중재나 미디에이션이나 알비트레이션 하겠다고 네. 쌍방이 이니셜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부동산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서에도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절차 하겠다고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미디에이션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미디에이션을 했을 때 장점이라는 건 이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미디에이션을 언제 할 수 있느냐? 네. 미디에이션은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요. 네. 소송 중간에 예를 들어서 소송을 쭉 했는데 상대방도 합의를 하기를 원하고 이쪽도 합의하기 원하는데 네네. 다만 그 합의하는 어떤 액수에 대한 것만 해결을 하면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절차가 그러니까 상방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디에이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렇죠. 상대방 변호사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더 이상 변호사 비용 자꾸 쓰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 비용이 뭐 15만 불, 20만 불, 25만 불, 30만 불도 가기 때문에 네. 쓰지 말고 그러면 손님들이 어떤 변호사 비용을 절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선에서 그러면 미디에이션을 해보자.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은퇴한 판사님이 계신 쪽에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네. 제임스라든지 뭐 시그니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원하는 판사님들의 내가 원하는 판사 뭐 3명 해서 리스트를 저쪽에 주면 그쪽에서 3명 중에 하나 고르든지 네. 아니면 그쪽에서 뭐 다른 판사를 제시하면 해서 이제 중재를 한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비용 절감, 소송의 비용 절감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소송 비용의 절감이라는 게 앞으로 이래서 소송을 계속해서 재판까지 했을 경우에 네. 지불해야 될 변호사 비용에서 10만 불이라고 한다면 네. 그 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죠. 중재해서 합의가 된다면 네네. 그러면 그 돈을 쓰느니 아예 이쪽에다가 얼마 주고 네. 잘잘못을 떠나서 과연 돈을 제일 적게 들이면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를 봤을 때 만약에 돈을 써서 변호사 비용보다 적게 든다 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분쟁의 중에서 누가 잘못한 것이 확실했을 때 다만 액수에 관련된 것만 문제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중재를 해서 그러니까 중재라는 건 이거죠. 한쪽에서 내가 100불을 원하는데 상대방한테 무조건 100불 달라는 건 아니겠죠. 네. 100불이라도 뭐 60불인지 70불인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재가 합의가 된다면 각자 변호사 비용은 각자 여태껏 썼던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그냥 내는 걸로 끝나는 게 보통 기본이죠. 네. 네. 중재를 할 경우는 각자 변호사 비용 그렇죠. 비용은 각자 해결을 그렇죠. 하고. 예. 그럼 결국은 이 중재 합의는 최소한 그 금전적인 피해만이라도 좀 최소화시키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중재 합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지금 말씀을 듣다가 제가 잠깐 궁금해진 게 있는데 소송을 하던 중에도 중간에 중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소송을 할 때는 그 소송하는 그 법원에서 우리가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재를 할 때는 또다시 중재를 해주는 곳으로 저희가 장소를 이동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송 중간에 네. 중재를 하자고 동의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는 private mediation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벗어나서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네. 은퇴한 판사님들 모아놓고 있는 회사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미디에이션을 그쪽으로 해서 네. 판사한테 우리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중재를 쭉 해서 합의가 됐으면 판사한테 합의됐고 합의가 된다는 얘기는 그 중재를 하는 그날 보통 하루에 다 끝나게 되거든요. 네. 중재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는 중재를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올데이.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면 이제 판사한테 합의가 됐습니다. 통보하고 소송을 다 취하고 이제 끝내게 되겠죠. 네. 그게 이제 그 법원에서 벗어나서 하는 중재, 프라이빗 미디에이션이라고 한 가지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재판을 거의 임박해 와서 네. 이제 재판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라고 해서 네. 판사가 직접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재판하기 전에 네. 너네 당신들 원고와 피고들한테 중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테니까 중재를 해라 네.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프라이빗 미디에이션에서 법원에 벗어나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현재로 그 법원에서 판사직을 하고 계신 판사님한테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담당한 판사님 말고 네. 네. 그것도 따로 그 미디에이션을 하시는
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판사님한테 가서 중재를 한번 그거는 이제 현재 법원에 있는 판사들한테 하는 중재가 있는데 그거는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라고 해서 네. 거기 가서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원래의 케이스가 어사인된 판사 밑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법원에서 다른 판사한테 가서 중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만약에 지금 재판을 맡은 판사 밑에 가서 중재를 한다고 하면 네. 판사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운 털이 백히면 네. 재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봐.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담당한 네. 판사가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케이스를 맡지 않은 다른 판사님한테 보내서 중재 합의를 해보고 네.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재판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거죠. 네, 역시 법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그렇죠. 네. 대해서 공평한, 다시 한번 네. 공평함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재 합의를 하면 좋은 경우는 좋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죠. 아까 네.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재를 하면서 좋은 거는 지출되는 많은 변호사 비용, 네. 소송과 관련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맨날 보는 게 소송이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네. 뭐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해는 하지만 그 소송 담당하시는 본인일 경우에 그 잠도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그 눌려 있는 분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재에서 해결한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도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재판을 해서 이겼을 경우에 그 판결문을 갖고 재판 이제 요걸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판결문을 받으면 돈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상대방이 와서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고. 네, 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갖고 집행해서 상대방한테 돈을 뺏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재판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 비용을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뭐 돈이 하나도 없다든지 네. 뭐 도망갔다든지 재산을 찾을 수 없다든지 이래갖고 판결문을 받았지만 집행할 수가 없어서 달랑 판결문만 들고 있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네네. 경우도 있거든요. 반면에 미디에이션일 경우에는 재판에서 판결문에서 강제로 상대방한테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네. 미디에이션에서는 동의를 이제 합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그 미디에이션 합의서 세르먼 어그먼트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는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지불하죠. 아, 그렇군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목돈으로 어느 날까지 지불해라 하면 그렇게 와서 지불할 거고 네. 목돈이 아니라 뭐 첫 달은 뭐 몇만 불 내고 그다음에 매달부터 몇만 불씩 내라 한다면 저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그 합의된 조건에 의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지불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게 100불이지만 네. 판결문에서 100불을 받는다고 100불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부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네. 미디에이션은 내가 원하는 게 100불인데 70불만 받는다 했는데 그 70불이 확실하게 나한테 온다 그러면 네. 미디에이션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중재 합의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예, 정리를 좀 그렇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재를 하는 절차는 이제 양쪽 쌍방이 동의를 해서 중재를 하는 사람 판사나 아니면 변호사를 정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어떤 식으로 하자 하고 하면 네. 그날 전에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미디에이션 브리프라고 해서 네.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고 우리 손님 입장에서는 이렇고 우리가 이런 증거가 있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은 이만큼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반면에서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정당하고 돈을 줄 필요 없다 하고 그래갖고 이제 미래한테 네. 미리 서류랑 뭐 이런 걸 다 보내주게 돼 있어요. 보통 한 1주나 2주 전에 다 보내주면 네. 미래가 그걸 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 미래를 오피스에 가서 우리는 한 방에 저쪽은 다른 방에. 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손님하고 저랑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다면 저하고 제 손님은 다른 방에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 변호사하고 그 상대방은 다른 방에 있고. 네. 그래서 미래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한테 들은 얘기
저쪽에서 들은 얘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이래야 될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판사님이 이제 한다고 한다면 네. 돈을 100만 불을 요구한 쪽에 가서는 내가 너 케이스를 들어보니까 네. 이거는 내가 30년 40년 판사 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다 받을 수 없다. 100만 불 말고 내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깎아주면 된다. 얼마를 원하냐. 뭐 이래서 네. 돈을 달라는 사람한테는 좀 깎으려고 막 하시고 네. 또 상대방한테 가서는 돈을 안 내려고 한다면 내가 보기엔 너 당신이 이렇게 하면 돈을 뭐 100만 불 이상 루즈할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면 돈이 엄청나게 줄 거다. 네네. 그러니 내 생각엔 적어도 이 돈은 내놔야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판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도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판사님이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변호사 본인 변호사한테 듣는 얘기보다 그럼요. 은퇴한 판사님들이 레코멘드 하면 많이 듣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코비드 19이 생긴 다음부터는 네. 직접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네. 줌으로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손님은 손님 집에 있고 저는 예를 들면 제 사무실에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미디에이션 하는 날 이제 그 미디에이터가 링크를 좀 보내주죠. 줌으로 들어오는 링크를. 그리고 들어가면 저 손님하고 저하고는 또 다른 방으로 줌에 있는 다른 방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상대방을 주면서 아까 똑같은 대로 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판사님이 네. 이런 중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중재가 되면 그 자리에서 합의서 작성해서 이메일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인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와, 줌이 또 이런 경우 이런 용어로도 또 쓰이게 되네요. 사실은 네. 그 줌이 생기면서 네. 변호사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들이 법원에 자주 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보통 뭐 저 같은 경우 LA 법원에 8시 보통 8시 반에 다 콜트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 8시 반에 가려면 트래픽 걸리고 뭐 해서 뭐 6시부터 떠나서 늦으면 안 되니까. 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해갖고 그걸 다 손님한테 또 빌링이 가능한 건데 이제는 줌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사무실에 가서 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손님한테 빌링할 필요도 없고 네. 뭐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줌이 손님한테도 그렇고 변호사한테도 굉장히 심플리파이 네. 절차들을 그렇죠. 굉장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나중에 또 사인을 하는 절차가 또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 네. 마지막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밤 10시까지 했다는 것도 네네.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서 힘들 정도로 있다가 또 합의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쪽에서 이제 오늘 얘기한 거와 뭐 돈을 어떻게 지불하겠다는 어떤 합의서가 작성이 되면 이쪽에도 변호사 보면 이쪽 변호사 또 검토해서 정정할 것으면 저쪽에 보내고 네. 이런 식에서 그날 다 사인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이상은 이게 뭐 재판 판결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사인하게 되면 이제 돈을 다 받고 네. 하면 이제 케이스를 소송을 취하하고 이렇게 돼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상법소송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중재 합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네, 714-634-1234입니다. 네, 이원석 변호사님 714-634-1234 714-634-1234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